그러시다가 그 갑자기 형제복지원 문제를 잊고 살았잖아요, 당분간.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왜 2000 몇 년이죠? 12년인가? 그때부터잖아요. 그때. 근데 이건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라 네. 수시로 가만히 있어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 네, 그 어릴 근데 때 기억이. 이거를 표면적으로 터뜨리지 않고 그냥 계속 삭혀 왔었고, 이걸 삭히기 위해서 그 해서는 안 될 짓들도 많이 있죠. 술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뭐 본드를 해가지고 유해와 그걸로 해가지고 그 정신 착란까지 갈 정도로 막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근데 마약은 하자니 돈이 없고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이제 나쁜 길로도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도 이 본드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이언스지 그때 논문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아니 별걸 다 보시네요, 인터넷으로. 그 당시에. 관심사니까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기억을 지우고 싶은데 그 기억을 어떻게 하면 지울까? 기억을 지우는 방법은.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PC방에서 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폭주족 아이들이 뭐 비행 청소년들이 본드를 많이 한다 해갖고 사이언스지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논문식으로 실렸던 걸 봤단 말이죠. 네. 본드를 많이 하게 되면 젊은 나이에 많이 하면은 전두엽이 녹아내려서 그 부분 기억 상실증도 오고 치매도 빨리 오고 뭐 이런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좋겠다 해가지고 그게 올라고. 예. 그거를 경험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독하게 계속 본드를 하고 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육두문자가 좀 섞여야 되는데 그 뭐냐, 기억은 안 없어지고 형제복지원 기억 막 더 생생한 걸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번은 그 밥도 굶어가면서 본드를 하는 도중에 각혈을 쏟아내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막 길을 가는데 콜록 하는데 피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아버지랑 누나도 못 찾는데 이러려고 내가 살아남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때부터 본드를 끊었죠. 이게 끊기가 되게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한 방에 끊었어요. 이 내용도 책이 없던 내용인데. 그 일부러 안 썼어요, 살아남은 아이 책에다가.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영재복지원 사건을 어떻게든 알려야 된다는 그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굳이 내가 집어넣을 필요는 없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사건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감하고 때도 얘기했지만 그 경험에서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내가 딱 보니까 선생님은 나왔을 때 그래도 시대가 조금이라도 더 민주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안 그랬으면 내가 봤을 때는 바로 삼천교육대 가야 되는 그 코스인 거야. 왜냐면 그 앞에 사람들은요, 그 성감학원 나오면, 혹은 부산에 영화숙이라고 있어요. 영화숙에 나왔던 사람이 성감학원 가거나, 성감학원 나갔다가 영화숙 갔다가 형제복지원 가거나, 아니면은 삼천교육대 가거나, 인생이 다 수용소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야. 국가가 만들어 놓은 불황화라는 딱 그 딱지에 걸려가지고, 요거 나온 사람은, 아니 어렸을 때 교육 못 받고 그렇게 나왔어. 그럼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열심히 하려 보니까 신발 닦기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불황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데리고 또 수용소시로 가는 거고, 이렇게 인생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나이를 먹고 40대, 50대, 60대 돼갖고 나와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없는 거죠. 가만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한 기관의 일탈로 일어난 게 아니고. 선생님, 왜 우리가 봤을 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왜 사이언지 보면서 본드해야고 치매해야지, 왜 그런 걸 했겠어요? 그 3년의 기억이 지금 막 너무 본인을 괴롭히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야. 아니, 끝나지 않은 거야. 그냥 과거사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인 거지. 그런 와중에 선생님은 그나마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과 비해 갖고 그나마 나은 게 아니라 더 의지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얘기 많이 안 했거든요. 계속 아버지와 누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와 누나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의 인생도 다 아버지와 누나가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누나는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 이제 군산에 이제 장병 숙소, 미군 장병 숙소 이제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이제 노가다를 뛰다가 허리를 다쳤단 말이죠. 그때가 몇 살쯤 되시는 거예요? 그때가 2007년도. 7년도. 예, 그때 그 허리가 지금도 이제 아프신 거죠, 계속. 그래갖고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급성 그 추간판 탈출성이다. 예. 일하다가 다쳤으면 산재를 신청해봐라. 병원에서. 예. 예.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팀장한테 전화를 했죠. 팀장님 그 산재가 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욕이 막 티 나오는 거예요. 이 쌍놈이 새끼, 이 사기꾼 새끼나 하면서 뭐 들어오지도 막 이러는 뭐 거예요. 설명도 없이 갑자기 그냥. 예. 예. 걔는 이제 그 산재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단 말이죠. 알고 봤더니 산업재해 준말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가보라니까 근로복지공단 갔더니 그 MRI를 다시 한번 찍어 오래요. 그래갖고 그 또 다른 데 가갖고 또 찍어 왔어요. 대학병원 가갖고. 네. 또 갖고 왔더만 또 다른 데 가갖고 또 찍어 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벌어놓은 돈을 계속 군산이나 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MRI 다 비싸잖아요, 엄청. 그렇죠. 다 내 돈으로 이렇게. 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네. 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은 앞에 근로가 붙어 있으니까 네. 근로자 노동자들을 위한 그 재단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 그건 사기를 많이 당하셨으면서도 아직 잘 이게 사회 적응을 못 하셨나 봐요, 그 당시에 가셔서. 아니 누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삶으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또 돈을 벌어놓은 거를 이제 또 다 썼단 말이에요. 예. MRI비로 예. 한 7, 8군데를 막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더만 마지막으로 이제 돈 다 떨어질 때쯤 가가지고 하니까 예. 그 실무진 하시는 분이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복지공단에도 그 자문의가 있다, 퇴행성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옥상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갖고 죽거나 아니면 뭐가 부러지거나 이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인정이 되고 그것도 약간 축소가 되는 판국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디스크 가지고 어떻게 산재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것도 일일 근로능력 그 노가다판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왜 MRI를 찍어 오라고 했냐고. 처음부터 그 말을 했으면 그 돈으로 내가 수술을 했을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따졌더만 에이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래 뿌는 거예요. 이게 2007년쯤. 네, 그러면서 2007년이면 노무현 정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혹시라도 다른 데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그 다친 곳에서 바로 아프다고 하지 말고 사람 많은 데 가서 한 번 더 굴르세요 이를. 그러면서 내가 아 이러면서 그 복지공단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형제복지원도 복지잖아요. 예. 근로복지공단도 복지공단이라 해놓고 예. 기업복지공단이에요. 그거는 기업주를 위한 복지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깨닫게 되고 몰라서 이제 당하는 것은 내가 미련한 거다. 모르면 이제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면서 죽기 살기로 이제 신세한탄식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글을 올렸죠. 그때 처음 이제 인터넷에 올린 건가요? 네. 인터넷에 그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너무 인생이 힘들어 자살할까 뭐 그런 때 선생님이 뭘 자살하냐 나 같은 사람도 인사하면서 본인 인생 쓴 글 있잖아. 그쵸. 그게 되게 사람들 많이 봤죠. 네. 근데 그때 또 한 번 그 형제복지원에 대해서 사람들 좀 알게 되고 네. 그런 게 있었고 아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신 거예요? 네. 글을 근데 쓰시고. 이제 그랬더니 신문고에다가 또 글을 썼는데 답변이 왔어요. 예.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그 이해가 좀 되긴 하겠지만 일단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라.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하러 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와 누나의 주소가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요. 예. 이때까지 찾으려 해도 안 나왔던 것이. 그래서 그 주소지대로 왜 아빠하고 누나도 기초수급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때까지 그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소지대로 갔어요. 갔더니 아니 가서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두 분 거를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소 가면은 내가 초본 이제 등본? 떼면은 예. 내가 수급자를 신청하려면 부양 의무자들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제일 본인들이? 먼저. 예.
그렇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로 아버지랑 누나가 있으니 예. 주소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지대로 찾아갔더니 아버지는 울산 정신병원에 있고 누나는 부산 연산 정신병원에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예. 따로 계신 거네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찾은 건 찾은 거잖아요. 예. 아니 그 전에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찾으려고 했는데 안 났죠. 그때는 못 찾았지요. 예. 주소가 없어갖고. 그렇죠. 그게 이제 되게 이상하네. 이 이야기를 이제 예. 자세히 해드리는데 예. 이때까지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는 안 나왔었던 이유는 네. 병원에서 행여 환자라고 그 거리에서 수고를 해오잖아요, 사람들은. 네. 그래놓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신청을 하면 머리수대로 그대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부터 바뀌었죠. 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행여 환자라 할지라도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가 찾아갈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보호자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수급 그 보호 대상자로 해갖고 하겠다. 이게 그 수급 맞아요. 예, 그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행여 환자로 아버지랑 누나를 등록을 해가지고 지원받다가 수급자로 신청을 안 해주면은 돈 안 주겠다고 했으니까 병원에서 네.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랑 누나가 그 병원 주소로 음. 수급자가 돼가지고 돼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동사무소 가고 이제 주소를 찾아서 나간 예.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나를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하니 아버지와 누나의 보호자로서 부양 의무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나마 내가 제일 정상적이니까. 그러면은 그 부양 의무에 대해서 그 3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네. 그때 당시에 96만 원인가 87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07년 8년 그때네. 예, 예. 그때 그거 이상을 벌게 되면은 아버지와 누나가 수급자에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도 못 있고. 그렇죠. 예. 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하게끔 하려면은 내가 병원비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 돈이 한 어마어마하게 한 500, 600 막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인당 그 150만 원씩만 잡아도 둘은 300이잖아요. 그럼 나까지 먹고 살려면 400에서 450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누가 그 정도 월급을 주겠냐고요. 나 혼자서 뭐 중국집 배달을 한다거나 전단지를 돌리면 120 못 벌겠냐고 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랑 누나가 수급자가 탈락이 된다면 빚만 쌓이는 구조. 그럴 바에는 내가 수급자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도 못 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수급자 제도예요. 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이거 주니까 일 안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오히려. 근데 솔직히 그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라기보다 최저수급비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모으려고 한다 하는 순간 탈락이 돼버려요. 그렇죠. 또 한 번 탈락되면은 다시 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게 됐고 지금에서야 부양 의무자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현재도 선생님은 생활을 그 기초수급자 그걸로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걸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복지가 많이 알려지고 언론 타고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선생님의 일상의 그거는 그 아까 처음 말한 기초수급자 받은 거 있죠. 그걸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비도 그렇고 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3인 가구 지금 63만 원? 네. 69만 원 나왔더라고. 요번에 2만 원 올랐더라고.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복지원에 있었던 그 수천 명들, 그리고 형제복지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과거사 피해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옛날에 고생했는데 지금 잘 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 생활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거. 네, 나는 그 부분에서 참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수급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강요한 이 나라가 지금 그나마 기초생활수급비라도 주면서 생명을 유지를 시킨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떳떳하게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삶을 주어졌더라면 우리가 수급자 되라는 보장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수급자 되기 싫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의 잘못을 제대로 파헤쳐서 진상규명을 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거죠. 기초생활 수급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낙인을 찍어놓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끔 만들어놓은 이 구조에서 우리는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건 저번에 한일원 선수 마찬가지인데 피해 단체 이름으로 아니면 뭐 해서 계좌 같은 거 만들어서 후원도 좀 하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만들면은 여기다가 이제 후원 계좌 넣고 하니까 또 그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또 잘못 오해되거나 잘못 또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오해받고 하니까 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이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힘들어야 돼. 배고프고 힘들고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아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형제복지 원장 박인근 그분은 잘 살아요. 엄청나게 잘 살죠.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얼마나 지금 배달해졌는지, 그 또 운영하는 곳들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커졌는지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님하고 누님하고 현재는 지금 어떻게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죠. 두 분 따로따로 계십니까? 그 같은 병원에 있고. 같은 병원을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예. 일부러 옮기시고 일부러 옮겼죠. 한 번씩 찾아가시고. 예. 선생님의 꿈은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사시는 게 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이란 것은 어릴 때부터 계속 생각했던 건데, 남들은 형제복지원이 폐쇄되고 거기에서 풀려났으니까 해결된 거 아니냐라고 보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랑 누나와 내가 살았던 그 집에서 한 곳에서 살았었던 그 가정이 있어야지만 사건 해결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도 국회 앞에 앉아 있고 승우 형하고 같이 앉아 있고 아버지랑 누나는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는 거죠. 언제쯤 우리가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집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TV를 보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사건 해결 아닐까,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이 국회의 그 1인 시위는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죠? 그때 이제 그 아버지와 누나를 찾고 나서 그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한테도 물어봤었고 그때 당시에 나랑 누나를 왜 형제복지원에 맡겼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아버님하고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하신 거예요? 현재? 의사소통은 되는데 네. 87년 그때 그 기준으로 둘 다 멈춰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인정 안 하고 있고 국가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있고. 현재? 네, 누나도 마찬가지고. 누나도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아들이나 동생은 9살짜리 꼬마여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어른이잖아요. 네. 그래 버리니까 이제 겉으로는 뭐 아들 동생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쟤는 내 아들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